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5강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회계 계정 과목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번 수익 계정 과목, 2번 비용 계정 과목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3번, 4번, 5번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들은 나중에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지는데 쓰여지는 계정 과목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봐야겠죠. 자,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 어떻게 표시되느냐? 자산에 들어가는 계정들에는 뭐 현금이나 뭐 고정자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우리 회사의 재산이에요. 다른 말로 표기하면. 그래서 그 자산 계정 과목들은 좌측에 표기됩니다. 차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채 관련 계정 과목들과 자본 관련 계정 과목들은 대변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자산 혹은 부채, 자본 계정 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질 않다 보니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이따가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다른 말로 좀 쉽게 치환을 해보자면, 자산은 우리 회사의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채는 남의 돈 혹은 갚아야 할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본은 내 돈 혹은 회사의 돈 혹은 우리 회사 주주들이 투자한 돈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처음 세워질 때 혹은 만들어질 때 남의 돈,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고 우리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 발행하면 돈을 가져오고, 그래서 내 돈과 남의 돈을 투자해서 우리 회사의 자산 구조, 재산 구조를 형성해 놓고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굴려서 영업이익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산 계정 과목, 부채 계정 과목, 자본 계정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를 제가 몇 개만 적어봤어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겠죠. 앞으로 차차 알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많이 쓰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계정 과목들만 제가 표시를 해본 거예요.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 현금 혹은 보통예금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것도 우리 회사의 재산이니까 자산에 들어갑니다.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같은 것들이 포함되죠. 그리고 제품, 우리가 팔아야 될 물건, 완제품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년 이내에 현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자산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맨 위에 표기합니다. 위에서 첫 번째 줄부터 쭉 표기를 유동자산부터 표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거는 비유동자산이라고 부릅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말해요. 투자부동산, 토지, 특허권 이런 고정자산들이나 무형자산들은 이제 비유동자산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의 자산 혹은 단어가 어렵다면 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측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우측 상단에는 이게 자본이었습니까? 부채였습니까? 자, 부채였죠. 그죠? 그래서 부채 계정 과목에는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장기차입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단기차입금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 장기차입금은 1년이 초과돼서 갚아야 할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입채무 같은 것들은 외상매입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돈 혹은 부채 혹은 빌려야 될, 갚아야 할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들어가는 요 자본 계정 과목들에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런 것들은 우리 주주들이 투자한 돈을 말하죠.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현재 해당 회계 기수에 우리 회사의 이익 같은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회사가 이익이 났으면 그것도 우리 회사의 돈이니까 그것도 자본 계정 과목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서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차변에 들어가는 자산 계정 금액의 합계와 우측에 들어가는 대변에 들어가는 부채와 자본 계정의 합계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이때도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부기의 순서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짚고 다음 강의 또 찍을 거예요. 자, 부기의 순서, 우리가 회계 기록하는 걸 부기라고 하는데, 부기에는 총 3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가 발생하고요. 거래가 발생하면 차대변에 분계를 해놓고 그걸 점기라고 해서 총계정 원짝에 옮겨 적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래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밥을 사 먹었습니다. 제가 현금을 주고 밥을 사 먹었어요. 그럼 이제 회계 거래 내용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럼 제가 그거를 영수증을 가져와서 분계를 합니다.
자, 분기라는 거는 계정 과목과 금액을 차대면에 기록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다음 시간부터 실전 분기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6,000원, 대변에 현금 써서 6,000원 이렇게 작성하는데 이게 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기를 해놓고 옛날에는 그걸 계정 원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라는 총계정 원장이 있는데 복리후생비 원장에는 현금 관련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복리후생비를 쓴 내용에 대해서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 6,000원을 10월 3일자에 쓴 거를 여기 차변에다 쏙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계정 원장에 집어넣는 이 작업을 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단계가 제가 적어놨는데 1, 2, 3단계를 적어놨는데 이 분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 요즘은 전기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ERP, 이카운트, 도전 이런 ERP 프로그램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분계 내용만 잘 적어줘도 전기도 알아서 되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도 알아서 착착 알아서 만들어져요. 뭐만 하면? 분계만 하면 그런 것들은 요즘은 알아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뭐 전기에 대한 내용은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요. 분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부터 알려드리냐면 제가 다음 강의 제6강부터는 실전 분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만약에 1강부터 5강까지 내용을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듣지 않고 그냥 6강부터 바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분계 실전 연습은 다음 강의에서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